안녕하세요. JD부장부서의 조장조정입니다.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오늘은 금리를 안 내려도 주가는 오를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JD부장부서 33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4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 영상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서비스업 둔화에 한숨 돌려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주가가 흔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3%, S&P 500 지수는 0.11% 올랐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11% 하락하며 혼조를 보였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금리를 안 내려도 주가는 오를까? 어제 나스닥을 올린 것은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3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인 PMI가 5.14를 기록하면서 업황 둔화가 나타난 것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52.6보다 낮아지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주가가 오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월 발언도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인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얼마 전 주가가 떨어진 것은 공급자 PMI가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지 않았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서비스업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공급자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골디락스 상황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는 낮아지고 제조업 경기는 더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 말이죠. 서비스업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불법 이민자가 대거 들어오면서 인건비의 비중을 낮춰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의 확장은 공장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서비스업 물가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도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면 알리테모 쉬인과 같은 쇼핑 플랫폼의 영향 때문이죠. 중국의 싼 물건이 알테시를 통해서 미국으로 싼 공산품이 대거 들어오면서 미국의 소비 물가를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중국의 3월 제조업 PMI도 50.8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50을 넘어서는 확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의 내수 소비가 꺾이면서 알테시, 그러니까 알리테모 쉬인이 해외에서 싼 물건을 대거 뿌리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다시 중국의 제조업 약진이 세계를 디플레이션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요즘 테무를 써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물건이 싼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쇼핑 플랫폼이 대거 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주로 쿠팡과 네이버 쇼핑을 이용했었는데 쿠팡은 주로 로켓프레시를 쓰고 네이버 쇼핑은 공산품을 주로 삽니다. 그런데 네이버 쇼핑의 불만은 가격이 쿠팡에 비해서는 좀 싸지만 배송비가 있고요. 배송이 또 늦고 반품도 까다롭고 환불도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사는 만큼 반품과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배송비를 받고 파는데도 반품과 환불이 잘 안 되는 것은 네이버 쇼핑의 판매를 중소 쇼핑몰이 하다 보니 생긴 문제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면 반품 문제 때문에 쿠팡에서 웬만하면 구매를 했죠. 그런데 테무를 우연히 써보고 네이버 쇼핑의 단점을 모두 커버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테무는 가격이 쌉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손이 까질 때가 많아서 실리콘으로 된 골무를 끼고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 실리콘 골무가 6개쯤 사면 네이버 쇼핑에서 배송비 포함 10,000원쯤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소모가 되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테무에 확인해 본 결과 10개에 1,6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이면 거의 60개를 살 수 있는 양인데요.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물론 배송비는 또 무료고요. 시간이 네이버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것 빼놓고는 워낙 저렴한 가격이라 이 점에 있어서도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반품도 장점입니다. 테무로 상품을 사면 가격이 싸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도 괜찮은 골프 셔츠가 5,000원인데요. 문제는 품질과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품질 문제 때문에 반품을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골프 셔츠를 살 때 디자인만 보고 여러 개의 브랜드를 한꺼번에 한 개씩 골라 4개 정도 묶음 배송을 주문합니다. 물건이 도착하면 입어보고 만져보고 그 중에서 제일 질 좋은 브랜드만 빼고 모두 반품을 시킵니다. 그러면 무료 반품이라 며칠 안에 수거를 해가죠.
그리고 반품도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괜찮은 브랜드의 제품 중 색깔별로 다시 구매를 합니다. 반품이 빠르고 무료이니 네이버 쇼핑보다 훨씬 쇼핑하기가 편합니다. 쿠팡이 이런 시스템인데 쿠팡은 네이버 쇼핑보다 약간 비싼 점이 흠입니다. 그래서 템으로 사죠. 최소 주문 가격이 13,000원인데 5,000원짜리 한 벌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00원짜리 세 벌을 사고 도착하면 한 벌 빼고 두 벌은 반품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 쇼핑몰이 중국에서 물건을 떼어왔던 노하우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런 중소 쇼핑몰이 알리, 테무 등이 직접 한글이 되는 앱으로 들어오면서 대거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하우는 이렇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요즘 유행하는 제품을 미리 조사하고 중국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공장에서는 싼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어디서 파는지 모르죠.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러나 싸고 유행인 물건을 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무역 박람회를 찾아가는 것인데요. 무역 박람회가 열리는 곳에 가면 별의별 물건들이 다 모아놓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또는 유행할 물건들을 만드는 기업의 명함을 받아와서 다시 중국에 들어가 물건을 떼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냥 중국의 알리 쇼핑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한자로 돼 있었겠죠. 거기서 사서 마진을 붙여서 네이버 쇼핑에 팔면 됩니다. 실리콘 골무를 팔던 그것도 그런 곳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공장이 아닌 알리 쇼핑몰을 이용했을까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떼어오면 싸지만 대량의 물건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에 부담이 생겼죠. 게다가 대량의 물건을 사면 창고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리와 테무가 쿠팡과 아마존의 전략을 따라해서 바로 치고 들어오니 이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내수 소비가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장 폐업을 하느니 차라리 싸게라도 알리테무에게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건을 던진 것이 전 세계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높은 금리로 인해 무너지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만약 금리를 낮추지 않고도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 있다면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다시 불어온 중국발 물가 하락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리를 낮출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중국발 저가 공습의 영향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이고 금리는 낮아지고 주가는 오를 것입니다. 올해는 대선 때문이라도 금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밑밥을 깔고 있는 중이죠. 서브이슈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배기하기엔 무효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국가는 저출산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황금 만능주의는 결혼 출산에 관한 모든 것을 비용과 수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라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국민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죠. 아이를 낳으면 대학까지 보내야 하고 대학도 메디컬이나 명문대를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사교육비가 발생을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자신의 자산을 아이들 사교육비로 쓴다면 결국 자신의 노후는 준비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보다 비용이 큰 상황이고요.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 편이 이득이 됩니다. 만약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사교육비를 쓰고도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일부 고소득층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대부분 국민이 지불하지만 수익은 국가가 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등 우리나라에서 인구 비중이 높은 연령대가 은퇴를 하면 국민연금은 곧 고갈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이들이 커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를 적게 낳으면 국방력 저하, 내수 소비 감소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아이를 낳으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는 대책을 매일 내놓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개인은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말뜻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조건에 맞춰 사랑 없이 결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이 현실이라 주장하는 사람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며 결혼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현실이라 주장하는 결혼 정년기의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성은 결혼을 하기 위해 사랑하지만 가난한 남자친구를 버리고 결혼은 결혼 정보에서 돈 많고 전문직인 남자와 사랑 없이 결혼하겠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의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결혼할 사람 또한 적습니다. 결혼 또한 늦어져서 20대에 결혼하는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 30대가 되어서야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면 되니 굳이 결혼할 이유를 크게 못 느낍니다. 결혼 자체가 늦고 이 또한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굳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폭망 수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상향혼인데요. 결혼이 현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향혼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대학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 남자는 결혼하려면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하고 대학 중에서도 명문대, 대기업에 재직하거나 전문직은 되어야 결혼이 수월합니다. 거기에 외모, 집안, 키, 자산 등등까지 조건을 본다면 결혼할 남자는 찾아보기 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수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려 주말마다 맞선을 보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남자는 어리고 예쁜 여성을 원하니 매치가 잘 안 되죠. 상향혼을 원하는 여자들이 많으니 당연히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정책적으로 남자에게 정규직을 몰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일본처럼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들이 원하는 상향혼을 한 남자들이 많아지죠. 그러나 한국은 구직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고용 할당제 등으로 오히려 여성 우대를 하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상향혼을 할 여자는 많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성의 수는 극히 적죠. 미혼 남녀가 늘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법인데요. 갈수록 대한민국의 법은 남자에게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살아도 이혼을 하면 5년 후에는 남자의 재산 25%, 10년 후에는 50%를 가져갈 수 있고 국민연금도 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게다가 이혼 시 집의 명의가 남자에게 있고 이것이 전 재산이라면 이혼한 부인에게 반을 줘야 합니다. 문제는 집을 팔고 나서 양도세는 남편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러니 남자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다면 재산이 비슷한 동질혼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향혼을 하려는 여자와 동질혼을 하려는 남자와의 결혼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분위기인데요. 사회 분위기는 결혼을 하려는 남자에게 바라는 바가 더 많습니다. 즉 남자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이죠. 사실 남자는 군대 때문에 사회 진출이 늦고 남녀 평등의 구직 특성상 남자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이 늦고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남자가 큰 부담을 져야 합니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은 예전의 공식이죠. 예전 같았으면 집값이 요즘처럼 비싸지도 않았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남녀가 20대에 모두 결혼을 했죠. 따라서 여자가 3천만 원 정도만 해오면 남자는 4천만 원 정도의 작은 아파트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여자 또한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돈을 모을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 이런 공식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현실이라 얘기하는 여자는 빌라나 원룸에서 신혼 살림을 할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은 이미 철진한 공식이죠. 이제 결혼을 하려면 남녀가 같은 수준의 재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결혼을 한다면 남자가 더 부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상향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유럽이나 미국처럼 동질혼이 대세가 되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산인데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야가서 여자의 재산이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와 남자의 학력 수준이 비슷한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남자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결혼을 하지 않겠죠. 남자는 여자가 사회 진출이 빨랐는데도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라 판단하겠죠. 경제관념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월급을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여행, 레저, 소비로 썼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런데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가 결혼을 한다면 아무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돈을 쓰자고 덤비면 나만 하는 것이 없겠죠. 재산이라는 것의 특성상 경제관념 없이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산을 모으고 불려본 경험이 없는 여자가 결혼 후에 갑자기 재산을 잘 관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경제관념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인데요. 결혼이 현실이라는 여자가 조건에 맞춰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자는 사랑 없이 결혼했기에 당연히 아이 낳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결혼이 현실이라 생각하는 여자는 남편이 아닌 자신에게 용돈을 대줄 아빠를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게다가 은퇴를 해서 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닌 자신에게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대줄 젊은 아빠를 찾고 있는 중이었죠. 여자는 남편의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며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면서 편하게 살 생각뿐입니다. 결혼이 현실이라는 여자들에게는 그래서 패턴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맞벌이를 하죠. 그러나 회사 생활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여자는 아이 낳는다는 핑계로 회사마저 그만두게 되고 남자 혼자서 싱크로 외벌이를 합니다. 물론 아이 낳을 생각이 아닌 회사 그만둘 생각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남편에게 아이를 낳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결혼을 왜 했나 하는 생각이 황당해하죠. 물론 대한민국에는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여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결혼을 철저히 비용과 수익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육아는 힘든 일이라 전제를 합니다. 정부의 출산 대책의 근본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즐겁지 않고 애써 견디는 데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보육비 지원, 주택 부담 완화와 같은 비용적 측면에서의 대책만 있습니다. 국가는 아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키우기에 까다로운 달갑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은 아이를 낳는 것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계산하고 대부분 출산을 포기합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이해 득실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미국은 예외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기도 하고 남미 등에서 불법 이민자가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인 중산층의 비율은 매년 감소 중입니다. 1970년대 백인 중산층의 인구 비율은 약 44%였으나 2020년 현재 약 28%로 감소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이대로 간다면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혼에 관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단 결혼은 현실이란 말은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결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결혼은 현실이라는 생각은 시작부터 실패한 결혼입니다. 결혼이 현실인 여자가 왜 남편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여자는 사랑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결혼의 조건은 남편을 ATM 기기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억대 연봉에 전문직에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어도 두세 달만 지나면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조건이 좋아 보이지 않고 당연하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남편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작은 키, 볼품없는 외모, 전 남자친구와의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조건이 익숙해지는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입니다. 돈을 못 번다면 남편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실업, 파산을 하거나 병을 앓게 된다면 이혼은 필수입니다. 사랑 없이 결혼했으니 여자는 남편의 아이를 낳는 것도 싫을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으니 밥을 해주기도 싫을 것이죠. 물론 시댁 또한 마뜩지 않을 것이니 결혼 후 부인과 시댁과의 사이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다 결국 재산 분할을 노리고 이혼을 하거나 사랑 없이 결혼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남편이 최대의 피해자가 됩니다. 한국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얘기는 어떤 일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 자신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면 남자는 알 수가 없죠. 남자는 결혼해서 자식 낳고 돈 모아 노후 준비하려는데 이런 여자 만나면 아이도 낳지 않고 재산도 잃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를 위해 이런 여자와는 최대한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을 현실이라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한 부부 모두가 불행입니다. 결혼은 이미 시작부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결혼은 비용과 수익의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결혼 후 아이를 낳는 것은 경제적으로 따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결론입니다. 결혼을 현실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비용과 수익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를 낳는 일이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승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금리를 안 내려도 주가는 오를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